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중공 당국이 학자들에게 중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최근 2명의 경제학자가 내부 강연에서 한 발언이 많은 화교들 사이에서 강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중공 당국이 GDP 및 고용 관련 데이터 등을 조작하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서의 불공정한 재정 분배와 소비 수요 부족 등의 민감한 문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폭로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내용은 중국 본토의 웹사이트에서는 삭제되었지만 그 후에도 그들의 발표 내용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한다면 더는 못 견딜 겁니다. 7년 전 나는 연매출 7억이 아닌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 해 나는 26살이었고 제 이름은 고깃보입니다. 저는 보령국제여행사의 창립자이자 산동 보령천자홀딩스 그룹의 회장이었고 청도 보령에너지 유한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는 실패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자산을 팔았고 1억 위안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마지막 직원도 떠났고 월세는 이제 20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반년 정도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2024년 12월 3일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고선무는 국가투자증권 2025년도 투자전략회의에서 중국 30여 개 성급 행정구역의 데이터와 팬데믹 전 소비 성장 상황 등을 언급하며 팬데믹 이후 소비가 위축되었고 국민들은 수익 증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이전에는 젊은이들의 비율과 소비는 큰 관계가 없었지만 팬데믹 이후 젊은이들의 비율이 높은 성일수록 소비가 더 나빠졌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전에는 소비와 집값은 거의 관련이 없었지만 팬데믹 이후 집값 하락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소비 상황이 더 나빠졌고 소비자의 신뢰도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젊은이들의 소득 기대가 하락하고 소비 신뢰와 주택 구매 의지가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노년층의 소득 기대는 크게 제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활기찬 노년층, 희망 없는 중년층, 죽어가는 젊은 층으로 요약했습니다. 중년 실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철인 3종, 즉 음식 배달, 택배, 대리기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은 길상산보, 즉 경비원, 청소부, 육아 도우미를 선택합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창업 3단계를 시작합니다. 즉 노점, 상점, 1인 미디어를 시작합니다. 35세 이후 사람들은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올해 37세입니다. 실업 상태가 6개월째인데 어제 5개 회사와 면접을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고 35세야만 뽑겠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중년 실업자인 우리는 정말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걸까요? 엄마가 나한테 잘 지내냐고 물으셨어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2000년 이후 출생 세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대학은 괜히 다녔어요. 석사과정까지 마친 사람이 실업하여 배달 일을 한다니 10여 년 동안 공부한 게 헛수고였네요. 대학은 뭐하러 갔던 건지. 현재 중국의 높은 실업률에 대해 고선무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2022년 2차례의 봉쇄 조치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실업자 수는 공식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약 4,700만 명의 노동자가 일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중국 도시 노동력의 10%에 해당합니다. 고선무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농촌에 남아있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임시직을 하거나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거나 집에서 머무는 것이며 이들이 공식 실업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중국 국가통계국은 청년 실업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몇 달간 발표된 청년 실업 데이터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발표된 새로운 지표에서는 학생들을 통계 범위에서 제외시켰지만 새로운 실업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2000년대생들이 저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취업 환경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졸업할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는데 지금 직접 취업을 시도해 보니 그 차이를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5일 반 만에 실습 기간이 끝났지만 정식 채용되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 사장님이 회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저를 해고했어요. 지금은 사실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국가가 사람들에게 배달 일을 하거나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라고 장려했죠. 그 후에는 대학생들에게 자켓을 벗고 공장에 가서 나사 조이는 일을 하라고 권장했어요. 지금은 또 새로운 분야가 생겼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환영받고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곧 우리는 학사 청소부, 석사 육아 도우미, 대학생 기계 조작 기사, 대학생 나사공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학교의 전공들이 이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선무는 또 다른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 비교를 통해 도시 고용 증가율과 실제 GDP 성장률의 관계, 소비 성장과 투자 성장 등 여러 지표를 분석하면서 중공 당국이 GDP 성장률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0년 8월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고선무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3년간 경제 성장률도 크게 하락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후 3년 동안 중공 당국은 GDP 성장률을 매년 3%씩 과대평가했으며 총 10%를 과대평가한 셈입니다. 이러한 과장된 수치를 조정하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북경 시간으로 저녁 7시 40분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건물에는 한 가구도 없고 저 건물에는 두 가구가 살고 있네요. 이 건물에는 한 가구가 살고 있고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2025년에는 건설 산업이 대대적인 재편을 맞이할 것입니다. 90%의 건설 회사는 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고 90%의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는 모두 파산할 것입니다. 건설 업계의 상하류 종사자들은 지금부터 미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건설계획 설계기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설계일이 없고 대부분은 최저임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에서 2,000위안 정도입니다. 설계가 없으면 공사는 시작할 수 없지 않을까요? 고선무는 중국 경제의 버블 붕괴 시점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붕괴 이전의 성장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3, 4년은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며 2025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비정상적인 경제 데이터에서 점차적으로 온건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우리의 수출, 소비, 부동산, 기술, 에너지, 반도체 등 모든 분야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죠? 예를 들어 수출에서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반드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50% 폭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출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출이 폭락하면 GDP 성장률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 다음은 소비입니다. 수출이 큰 타격을 입으면 소비도 계속해서 위축될 것이고 예를 들어 우유나 양복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실적은 더 크게 하락할 겁니다. 사실 최근 연이어 유명 학자들이 경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동북증권 수석 경제학자 부분근 홍콩 상하이은행그룹의 내부 행사에서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우려와 비관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중국 내에서 인구 감소, 중산층 붕괴, 부의 불균형, 유효 수요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추가로 레버리지를 확대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급격히 우파로 전환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 후 무역 전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외부의 어려움 속에서 중공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사회 각계가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예측은 2025년 광동연의 도시들에서 원래 유럽,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던 해외 무역 기업들, 생산형 기업들은 내년에 생존율이 50% 이하일 확률이 큽니다. 50%는 절대로 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산업단지들은 매우 침체될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 주변의 일부 노동자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 외식업이나 슈퍼마켓 등도 당연히 생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바꿀 수 없는 추세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부봉은 중국 경제의 문제는 표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그 핵심 문제는 효율적인 소비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현재 그 문제는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뚜렷한 계층 간 소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은 이미 소비를 낮추기 시작했고 중산층은 해고, 임금 삭감 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며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상류층의 소비도 위축되고 있으며 심지어 저렴한 사치 브랜드조차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장님, 요즘 사업은 잘 되시나요? 파산의 물결이 정말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10월을 지나고 나서 매출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 사업이 좋지 않았지만 겨우 유지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벤트를 하면 사람이 오고 안 하면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이벤트를 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새로 오픈한 가게들도 꽤 많은데 처음에는 이벤트를 하면 사업이 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점점 사람이 오지 않아요. 부봉은 연설에서 잔혹한 현실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호출 기사들이 돼지족발 밥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고기는 10년, 20년 된 냉동육일 수 있지만 소비 수준이 떨어져도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차량 호출 기사가 2천만 명 증가했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차에서 생활하는 차량 호출 기사들이 차 안에서 쓰러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룹에서 차량 호출 기사가 차 안에서 쓰러진 영상을 공유하고 있더군요. 이 기사의 현재 상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촬영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 그 차량은 이미 3, 4일 동안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호출 일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봉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주로 두 가지 기반에 기초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인구 혜택, 둘째는 레버리지 확대였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가 이를 이어받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젊은 세대의 수용 능력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전 세대가 200만 위안으로 샀던 집을 600만 위안에 팔려고 한다면 이는 젊은 세대가 향후 40년 동안의 젊음을 저당 잡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젊은 세대가 집을 구매한 후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들은 40년간 대출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결국 기득권자들이 단기적으로 쌓은 부의 효과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단기적인 부채 누적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이 부동산을 이어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의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전면적으로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나요? 집값이 이렇게 곤두박질 쳐도 정책은 계속해서 호재를 던지는데도 여전히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계속 하락할 거라는 거요. 마치 시속 400km로 달리고 있는 고속철도가 있는데 그걸 지금 바로 멈추게 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반드시 먼저 속도를 줄여야만 천천히 멈출 수 있겠죠. 집값도 아마 3에서 5년은 더 하락할 거예요. 현재 집값은 겨우 일부만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3에서 5년 후 집값 하락세가 안정되면 그때 가서 집을 사려 하겠지요. 부봉은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내에서 경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분위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배신자라고 여겨지고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몰리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공격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사회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비즈니스일까요? 바로 당신이 이 제품이 탁월하게 앞서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원가 8,000위안짜리 제품을 18,000위안에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봉은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의식 형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지 않게 되고 중요한 시점에서 잘못된 정보가 피드백되어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 결정자들까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결국 누가 나라와 국민을 잘못 인도했는지는 역사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대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변했어요. 지금 보세요. 집은 아무도 사지 않고 결혼도 아무도 안 하고 연애도 아무도 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는 사람도 없어졌고 홍목 가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명품 시계도 차려하지 않으며 포도 2개를 가지고 손바닥에서 돌리려는 사람도 없고 서예와 그림도 사지 않으며 옥석 도박도 이제는 하려는 사람이 없고 우표도 모으려는 사람이 없고 헌혈도 하지 않으며 기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본이 장려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일반 대중도 더 이상 국내의 큰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그건 평범한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부봉은 중미 무역전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익 정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에 다시 미국 대통령에 등극하면 중국이 마주하게 될 이 무역전쟁은 2016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